여러분 안녕하세요. 리스펙입니다. 네, 오늘은 저 혼자 방송을 하는 건 아니고요. 처음으로 팟캐스트 타입으로 진행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소중한 귀중한 분들 두 분과 함께 하고 있는데요. 여러분들이 좋아하시는 넷달바님 그리고 아토믹님과 함께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곳은 그 선릉에 있는 비트코인 하우스라고 새로운 비트코인 센터인데요. 이곳에서 팟캐스트 녹음 그다음에 그 촬영은 아니지만 저희가 제작이 가능한 공간 부스가 있어서 이곳에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 기본적으로 저희가 이곳에 모여서 무슨 얘기를 할 건지는 이제 팟캐스트 타입이기 때문에 긴 시간 동안 쭉 자연스럽게 설명을 드릴 거고요. 먼저 인사드리겠습니다. 저는 리스펙이고요. 그다음에 넷달바님. 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넷달바입니다. 와, 아토믹님. 네, 안녕하세요. 아토믹 비트코인입니다. 예, 반갑습니다. 우선 오늘 다양한 주제들이 있는데 뭐 가장 핫 이슈 먼저 얘기하고 그 다음에 쭉 한번 풀어나갈 것 같은데요. 아토믹님 뭐 하실 얘기가 있다고요? 네, 오늘 1월 19일 이제 저의 개인적인 큰 사건이 하나 생겼습니다. 어떻게 보면 큰 빅 뉴스인데 제가 이제 은행을 13년을 다녔거든요. 은행을 열심히 다녔는데 1월 19일 오늘부로 제가 퇴사를 하게 됐습니다. 일단 뭐 아토믹님이 뭐 누군데 갑자기 13년 동안 은행을 다녔고 퇴사를 했다 뭐 이렇게 생각하실 분들도 계실 텐데요. 제가 간단히 설명드리면 대한민국에서 제일 유명한 비트코이너 비트맥시 누구야라고 하면 대부분의 비트코이너 비트맥시들이 아토믹 비트코인님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그 정도로 약간 뭐 이런 좀 올드한 표현이지만 비트코인 한국 비트코인계의 대부, 진짜 대부는 이분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뭐 마치 이게 그 척박한 대한민국의 비트코인 관련된 컨텐츠, 그 다음에 교육, 그리고 커뮤니티의 어떤 형성을 위해서 애쓰셨던 분이고 정말 많이 저도 그렇고 뭐 아마 넷달바님도 그렇고 네. 공부 많이 하셨던 걸 거예요. 아토믹님이 만들어주셨던 자료들로. 그래서 이제 아토믹님이 원래 은행원이셨죠. 그리고 은행을 계속 다니시다가 이제 그만두고 그럼 백수로 가시는 겁니까? 이제 오늘부로 백수는 됐지만 다시 내일부로 새로운 회사에 입사를 하게 됐고요. 아니 이 나이에 또 어떻게 이직이 가능합니까? 이직을 목표로 사실 퇴사를 하긴 했는데 네네. 제가 원하던 회사였고 원하던 사업이었기에 좀 과감하게 결정을 하고 이제 오늘 퇴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은 일단 뭐 어느 회사로 갔고 무슨 일을 하는지는 저희가 차차 또 저희 이 근황 토크 이후에 얘기를 하는 걸로 하고 넷달바님은 지금 어떻게 지내셨어요 그동안? 네, 저는 개인적으로 뭐 아이 돌보는 일에 꽤 집중을 했던 상태였는데 최근에는 다시 제 뭐 전문적인 분야 이런 걸로 돌아와서 제 생업도 열심히 하고 있고 그리고 생업을 하면서 좀 더 어떤 툴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전문성을 좀 더 쌓을 수가 있게 돼서 최근에는 그 늘 하던 뭐 제 유튜브 채널이나 뭐 비트코인 스탠다드 책 번역 이런 거 외에도 그 요새 바이브 코딩이라고 하죠. 네네. 그런 그 각종 에이전트 툴들을 이용해서 제가 예전에 생각을 오래 해왔던 이런 식으로 뭐 비트코인을 공부하면 좋겠다 했던 그런 방법들이 있어서 그 어플리케이션을 좀 만드는데 요새 집중을 하고 있습니다. 그 참고로 넷달바님은 뭐 제 채널의 구독자님들이나 넷달바님 채널 구독자님들은 다 아시겠지만 기본적으로 이제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고 계시고 그리고 비트코인 블록 사이즈 워, 그러니까 블록 사이즈 전쟁 이 책의 역자이시기도 하죠. 그래서 뭐 해박한 비트코인 관련 지식들을 되게 잘 쉽고 편하게 전달해 주시고 요즘에 오스트리안 경제학 관련된 내용들의 컨텐츠도 많이 만들어주고 계시는데 이런 넷달바님과 그다음에 앞서 설명드렸던 아토믹님과 저희가 여기 셋이 모여서
팟캐스트 타입의 영상을 이제 처음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 다 초짜고요. 팟캐스트 어떻게 하는지도 모르고 오전에 만나가지고 이제 기본적인 장비 세팅 겨우 끝내고서 시작하는 1회니까 좀 어설픈 부분들이 있더라도 많이 좀 양해해 주시고요. 그나마 저희는 약간 경력직이긴 하죠. 저희가 2022년에 그 당시 트위터에서 비트코인 쉼터라는 이름으로 대한학장 한가운데에서 새벽까지 막 6시간, 뭐 8시간 릴레이로 방송했던 그 시절이 있지 않았습니까? 다음날 아침까지도 잠 못 자고 막 한 적도 있죠. 그렇죠. 그때 막 저희끼리 얘기하다 보면 네딸바님하고 저랑 주로 이제 약간 호스트처럼 해서 네딸바님이 1부 하면 제가 이어서 2부 하고 아토미님은 꼭 한 2부 정도, 한 중간 정도에 나타나서 그쵸? 맞습니다. 우리를 다 잠 못 자게 하는 얘기 들려주시고 했죠. 초반부터 안 나타나요 이분은. 굉장히 비싼 분이어가지고. 그게 오해가 있습니다. 아 오해요? 초반부터 나타나고 싶었지만 육아 때문에 이제 애기를 재우고 그러니까 그 육아, 그러니까 뭐 이제 아이 재우고 그 다음에 뭐 이렇게 좀 어느 정도 여유가 생긴 시점일 때가 한 2부 중반 정도였던 거죠. 그때쯤 됐습니다. 네. 항상. 저희가 그때 2022년 대하락장 때가 뭐 이제 그 비트코인 가격이 막 쫙쫙 빠질 때니까 뭐 지금 보면 사실 뭐 그때도 그러려니 뭐 그런 때가 있었지 하지만 뭐 아토믹님은 뭐 이미 그 전에 한 시즌을 겪으셨지만 저나 네딸바님은 그때가 어떻게 보면 하락장 처음 경험했었던 네, 거라서 뭐 덤덤한 척했지만 뭐 사실은 뭐 약간 뭐 어디까지 빠질까 뭐 이런 상태일 때 뭐 좀 기분이 답답하고 좀 좋지 않고 뭐 비트코인을 의심하는 건 아니지만 뭔가 좀 우울한 느낌이 살짝 들기도 하는, 어떻게 보면 지금 처음 그 하락 구간을 경험하고 계시는 구독자님들이나 비트코이너 분들의 느낌하고 비슷했을 거예요. 그래서 그때 다 같이 모여가지고 길게 저희가 팟캐스트 형태로 대화 나누는 거 들으면서 좀 위안도 되고 비트코인에 대해서 몰랐던 사실들도 많이 알게 되고 특히 네딸바님 같은 경우에는 그때 블록 사이즈 전쟁 그 토막토막 내가지고 네, 그때 설명 많이 해주셨죠. 그걸 마지막으로 아마 이제 스페이스를 더 이상 안 했었던 것 같은데 제 기억이 맞다면 23년 말, 그러니까 12월 뭐 20 며칠, 30 며칠 그때 이제 마지막 그 18장을 끝내고 이제 다음 주부터는 방송 안 합니다. 매주 금요일에 안 합니다. 이런 선언을 했던 것 같고요. 그때 그런 말씀도 하셨던 것 같아요. 그 무슨 이게 뭐 진짜로 그 생물 뭐 그러니까 그 과학적으로 맞는 사실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펭귄들이 그 추위가 오면 서로 이렇게 꼭 붙어가지고 뭐 추위를 이겨낸다 막 우리 그런 얘기도 이제 지나가다가 했을 텐데 아마 그때 그 뭐 비트코인이 설마 뭐 어떻게 되진 않겠지라는 마음은 있었지만 어쨌든 그 답답함 그리고 그 답답함을 좀 나누면서 마음 속에 있는 좀 그러니까 왜 아무래도 비트코인 같은 거 내가 좋은 줄 알고 덜컥 들어가거나 뭐 그 주변 지인들한테 추천을 해줬다가 지금 아마 그런 분들 많을 겁니다. 그 주변에 그 원망이나 그 이거 진짜 괜찮은 거 맞아? 라는 이런 얘기를 뭐 들으실 수도 있고 그렇죠. 아니면 그런 얘기를 들을까봐 또 괜히 면이 안 서는 그런 분들 분명히 계실 텐데 딱 그런 느낌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바쁜 와중에도 매주 그렇게 호스팅하고 아무리 피곤해도 뭐 그 새벽 뭐 그 다음날 아침까지 그냥 계속 듣고 뭐 뭐라고 떠드나 다른 사람들은 그랬던 것 같네요. 그때 저희도 진짜 공부 많이 했고 뭐 서로 이렇게 약간 동료애처럼 이렇게 서로 으쌰으쌰 했는데 제가 궁금했던 거는 아토믹님은 이미 그때 한번 겪은 다음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첫 번째 그러니까요. 시즌이 아니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때가 굳이 이제 큰 하락 그 기준으로 한다면 두 번째, 세 번째 뭐 이 정도 됐을 것 같습니다. 개인적으로. 그러면은 그때 2022년 뭐 이럴 때는 아토믹님은 무슨 느낌이셨어요? 사실 어떤 흥분이나 어떤 겁이 난다 이런 느낌은 사실 거의 없었고 그때
아마 기억나실지 모르겠는데 2022년 11월에 제가 그 알고란 방송에 나갔었어요. 맞아. 네, 가면을 쓰고 이제 상대방 분하고 이제 토론하는 방송이었는데 그때 조회수가 꽤 잘 나왔거든요. 왜냐면 제가 비트코인 쪽 얘기를 하고 그분이 이더리움 관련해서 이렇게 상대방 이렇게 VS에서 토론을 했는데 이제 요걸 이제 주기적으로 그쪽에서도 하자 하셔서 조회수 잘 나오고 재밌겠다. 그때 그랬는데 이제 일주일 뒤에 FTX가 터지면서 모든 게 싹. 네, 그 이제 무효화되고 완전 컨텐츠가 초기화돼서 뭘 할까 하던 찰나에 이제 이런 방송이 아마 그때쯤이었나? 그때부터 쭉 이어져서 전 되게 재밌게 이제 이야기를 했죠. 그 스페이스에서. 그 저 하나 생각나는 게 있어요. 지금 문득 생각났어요. 그때 아토믹님이 되게 덤덤한 그 수준이 어느 정도였냐면 그 스페이스 하면서는 물론이고 그 대하락장 때 제가 가슴 철렁했던 순간이 몇 안 되는데 그 중 하나가 리스펙님이 물어봤어요. 그 아토믹님한테 그 비슷한 질문이었어요. 뭐 예전에 하락장을 그래도 겪어 보셨잖아요. 그러면 지금의 이 하락장, FTX 망하고 이 하락장은 뭐 혹한기인가요? 뭐 얼마나 춥나요? 그랬더니 아토믹님이 뭐 좀 서늘한 정도 이렇게 맞아. 저 기억납니다. 하셨어요. 그래서 저는 그거를 듣고 되게 철렁했던 게 아니 지금 이게 서늘한 정도면 여기서 더 추워질 수 있다는 얘기인가? 야 그러면 약간 어떡하지? 네, 그랬던 기억이 나네요. 저도 그때 지금 기억나는 게 그거 질문 드리면서 여러분 거의 다 왔습니다. 뭐 이런 대답이 맞아요. 나올 거라고 생각하고 이제 희망을 드리려고 했는데 그래서 제가 그 대답 듣고 그랬을 거예요. 아마 지금이 가을이라고요? 윈터는 아직 오지 않았다는 건가요? 그랬더니 예, 뭐 이렇게 대답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와, 저도 약간 당황했었죠. 딱 그날이 그 알고란 방송 하고 온 날이었을 거예요 아마 제가. 그럼 거의 정확했네요. 그러니까. 네, 그리고 이제 한 일주일 반인가 그 뒤에 이제 FTX가 터졌죠. 그렇죠. 그때부터가 이제 본격적인 시작이었죠 그때가. 그때 그런 상태로 또 몇 달 또 계속 그 속절없이 흘러내리고 뭐 언뜻 그 무슨 뭐 15K 간다 했을 때 그때 유튜버들 난리도 아니었어요. 뭐 3000K 그러니까 3K 간다, 뭐 12K 간다, 뭐 $10,000도 깨질 거다 막 이런 얘기 하는 그런 와중에 갑자기 또 뭐 뜬금없이 좀 오르니까 이제 진짜 찐 반등인가? 막 이런 분위기가 있다가 그것도 또 얼마 못 가서 또 한 번 주저앉고 맞아요. 사람 마음 참 힘들게 했던 때죠 그때가. 정확하게 제 기억으로는 2022년은 계속 흘렀고 2023년 1월 1일부터 갑자기 반등이 조금 시작됐던 맞아요. 그러니까 추세 전환이 이제 시작되는 아주 초기가 그때쯤이었던 것 같은데 그래서 뭐 많은 분들이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지금도 본격적인 하락은 아직 오지 않았다. 피가 낭자하고 뭐 난리가 나야 그때 본격적인 하락이 뭐 이제 마무리되는 시점이지 지금 아직 시작도 안 했어. 그래서 나는 뭐 8천만 원 가면 산다. 뭐 이런 얘기하고 계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리고 뭐 시즌 종료 얘기 뭐 끝없이 나오고. 그래서 이제 이런 시즌 종료 그다음에 언제쯤 이런 하락이 마무리되고 뭔가 좀 새로운 국면이 시작될 것인가. 저희 가격 예측은 아니지만 뭐 그런 부분들도 팟캐스트 뒤쪽에서 계속 설명을 드리면서 관련 논의를 나눌 거니까요. 팟캐스트 끄지 마시고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얘기들을 잘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아직 인트로예요. 아직 시작도 안 했어요. 이미 영상 하나면은 이미 끝나고 이제 뭐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거 마무리 멘트 할 시간이지만 이제 시작입니다, 여러분. 이게 팟캐스트의 매력이고요. 지금 네달바님과 아토믹님과 함께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본격적으로 아까 잠깐 언급을 했는데 네달바님 뭐 내용 나오기 전에 아토믹님 근황에서 아토믹님 이제 그만두고 뭔가 새로운 회사에서 새로운 일을 시작한다 뭐 이렇게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게 뭡니까? 네, 일단 회사 이름은 오리진 X라는 회사이고요. 이제 오리진 X라는 회사는 이런 강남에 있는 비트코인 하우스 오리진을 이렇게 오픈해서 이곳에서 뭐 미드업
강의, 교육, 행사 또는 뭐 이렇게 편하게 쉴 수 있는 쉼터 요거를 이제 운영하고 있고, 그다음에 비트코인 서울이라는 컨퍼런스를 매년 1년에 한 번씩 행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크게 두 가지를 하고 있고, 그 외에 이제 저희 디스코드 시타델이라는 커뮤니티를 공식적으로 후원하고 운영하고, 또 이런 비트코이너들을 후원하거나 지지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 회사입니다. 그러면 결국에는 비트코인 관련 어떤 행사, 교육, 그다음에 어떤 커뮤니티 이렇게 뭐 후원 뭐 이런 식의 어떤 일들을 공식적으로 하는 회사다라고 생각하면 되나요? 네, 정확하게 맞고요. 이제 이렇게 공식적으로 하고, 실제로 사업 관련해서는 주로 목표는 해외 관련된 비트코인 회사와 이제 사업을 할 예정이고, 이제 주 목표는 B2B 회사라서 어떤 기업을 상대로 하는 이제 주 회사입니다. 그러면은 이제 뭐 아시는 분들 뭐 맥시 분들이나 비트코이너 분들은 어느 정도 아시긴 할 텐데, 아까 말씀 주셨던 행사 중에서 비트코인 서울 요 행사는 뭐죠? 정확하게 모르시는 분들이 있을 테니까 이 행사를 오리진 X에서 언제부터 진행을 했고 올해는 또 어떤 일들이 있는 행사인지 그 행사에 대해서 조금만 설명 좀 해주세요. 네, 이 행사는 2023년부터 시작을 했고요. 2023년에는 6월달, 2024년에도 이제 제가 정정할게요. 네. 2024년부터 시작을 했고요. 2024년과 2025년에는 항상 6월달에 이제 행사를 하는데, 이 행사는 이제 비트코인 관련 뭐 기업들 또는 개인들, 커뮤니티 각종 이제 관련된 분들이 이제 오셔서 뭐 연사도 하시고 어떤 비트코인 결제 매장 체험도 하시고, 한마디로 저희의 그냥 축제 같은 행사를 진행을 합니다. 보통 2박 3일을 많이 진행을 했는데, 이제 올해도 이제 할 거고요. 올해는 9월 초에 이제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올해는 아마 1박 2일이 될 것 같고요. 이제 올해는 작년보다 규모를 더 키울 예정이고, 작년 같은 경우는 한 6,000명 정도가 오셨어요. 네, 작년에도 꽤 이제 컸고, 작년에는 롯데월드 타워에서 진행을 했고요. 올해는 아마 마곡에 있는 코엑스에서 진행을 할 예정이고, 목표는 한 10,000명 정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1박 2일, 2박 3일이라는 게 자는 건 아니죠? 자는 건 아니고요. 이틀간 진행된다는 얘기인 거죠? 맞습니다. 네네. 좀 약간 합숙이라고 오해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저게 뭐 빡세게 저희가 합숙하는 건 아니고, 이틀간 행사가 진행되고 작년에 6,000명의 방문객들이 왔던 거대 행사인데 올해는 10,000명으로 늘어난다는 거죠? 그렇게 목표로 잡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그 행사에 가면 올해 뭐 확실하진 않지만 어느 정도 급의 어떤 비트코이너들을 볼 수 있는 건가요? 이제 국내에서 유명하신 분들은 다 볼 수 있고, 2024년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면 그때 지미송과 사이페딘이 왔었거든요. 네, 그 외에 해외 비트코이너들도 다 왔었고, 작년에도 미국에서도 왔었고 엘살바도르에서도 왔었고, 그 이제 원하시는 분들을 굉장히 많이 보실 수 있고 사인도 받으실 수 있고, 사실 목표는 올해 세일러가 오는 게 목표인데, 아하. 마이클 세일러 가급적 꼭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제 채널의 구독자님들은 마이클 세일러 되게 익숙하실 텐데 그분이 오실 수도 있답니다. 마곡에. 와, 이거 엄청난 일인데요. 그거를 어쨌든 그 행사를 주최하고 운영하는 게 오리진 X다라는 거죠? 네, 맞습니다. 그 엄청난 회사에 이제 또 아토믹님이 합류하셔서 뭔가 좀 커뮤니티를 키우실 것 같은데, 그러면은 이제 그 대표적인 비트코인 서울이라고 하는 행사를 운영하는 것 외에 지금 오리진 X에서 또 이제 야심차게 준비하시는 것들은 뭐가 있습니까? 이제 여기 강남 비트코인 하우스 오리진을 오픈했기 때문에 여기서 하는 교육, 미덕, 강의를 이제 계획을 하고 있고요. 이제 그간 이제 많은 요청들이 있었어요. 어떤 셀프 커스터디, 또 뭐 P2P 또는 관련 세금, 어떤 여러 가지 교육 관련해서 좀 전문적이고 체계적이거나 이제 주기적인 이런 교육이 있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이제 이런 오프라인 공간에서
주기적으로 아마 진행을 할 커리큘럼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뭐 저도 그렇고 넷달바님 채널에서도 셀프 커스터디 관련된 영상들을 뭐 저희가 그래도 열심히 이해하기 쉽게 만든다고 생각해서 올려놓고 실제로 그것들을 보면서 셀프 커스터디 성공하신 분들도 있지만 조금 더 연세가 있으시거나 아니면은 그런 기기를 다루거나 이런 분야 자체가 익숙하지 않으신 분들은 좀 만나서 직접 해주면 안 되냐 네가 뭐 이런 얘기를 저한테 주신 적도 있고 아마 넷달바님도 그런 요청 받으신 적 있을 거예요, 그죠? 네, 좀 어제도 댓글 달렸습니다. 비슷한 이런 거는 참 연세를 밝히시진 않았는데 뭐 우리 같은 사람이라고 이렇게 표현은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 같은 사람은 이렇게 영상만 봐서는 좀 어렵다. 아무래도 어디 가서 뭘 하고 싶다 그런 얘기를 하셔서 그럴 때마다 뭐 그러니까 어떤 스쿨 같은 게 있으면 학교 같은 게 있으면 글로 보내드리면 되는데 그런 게 워낙에 파편적이고 그냥 스팟성으로 이루어지다 보니까 예를 들면 그때 뭐 운이 좋으셨던 한 분은 계셨어요. 시드 사이너 만드시는 비트 키트님이 성수동에서 그때 2주 연속, 3주 연속 그렇게 진짜 말도 안 되는 가격으로 막 시드 사이너 가격이 뭐 한 9만 원인데 뭐 10만 원인가 받으시고 셀프 커스터디의 모든 것 이런 거를 막 강의를 하셨던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걸로 인도해 드리는 거 말고는 사실 저도 마땅한 방법이 없죠. 그렇다고 절 찾아오세요 뭐 이러는 것도 아니니까 또.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뭐 저희도 이제 뭐 영상으로 제작을 해서 설명을 드릴 수는 있지만 직접 뭐 1대1로 만나서 그거를 설명드리거나 이러는 건 쉽지가 않은데 이제 이런 오리진엑스 뭐 비트코인 하우스에서 그런 커리큘럼들을 좀 정교하게 잘 짜서 만들어 주신다고 하면 이제 그런 것들이 소개되면 좀 안심하고 오셔가지고 관련 내용들을 듣고 좀 셀프 커스터디에 도움되는 부분들이 꽤 크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긴 합니다. 뭐 그러면은 이제 그런 어떤 커리큘럼이나 아니면은 뭐 필요하신 부분들에 대해서는 이제 지금 계속 뭔가 이렇게 정보들을 취합하면서 좀 컨텐츠를 짜고 계시는 거죠? 사실 어떤 막 중후반 뭐 이렇게 간 건 아니고요. 일단 계획을 그렇게 세워놨고 교육이나 이런 관련해서는 이제 워낙 잘하시는 분도 많고 해서 섭외도 할 예정이고 이제 뭐 그런 과정을 이제 체계적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는 이제 저희가 간단하게 논의는 해서 사실 거의 이제 실행만 하면 되는 단계인데 사실 못했던 거는 이번 주에 정확히는 이번 주 토요일에 제가 또 이제 오리진 X에서 엘살바도르를 가기 때문에 어디를 간다고요? 다시 말씀해 주세요. 다시. 법정 화폐가 비트코인인 엘살바도르에 직접 갑니다. 부켈레 만납니까? 일단은 대통령실에 가고요. 대통령실에 가요? 네, 대통령실에 가는데 이제 계시면 만나고 안 계시면 뭐 대통령실에서 사진이라도 찍어오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방송은 이런 분들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지금 엘살바도르 대통령실에 가서 부켈레를 만날지도 모르는 아토믹님과 함께하고 있고요. 그다음 뭐 넷달바님과 저 이렇게 같이 이 방송에 팟캐스트를 이제 첫 번째로 끌고 가고 있는데 일단 뭐 넷달바님하고 저야 뭐 좀 그래도 유튜브 공간 안에서 이제 보시는 분들은 익숙할 텐데 아토믹 제가 봤던 댓글 중에 그거 있어요. 뭐 네가 아토믹 하는데 걔 뭐냐? 걔 채널에 갔더니 뭐 영상도 몇 개 없더라. 아토믹님도 유튜브 채널이 있습니다. 뭐 활성화 안 하시고 다른데 워낙 신경을 많이 쓰고 계셔서 그런데 어쨌든 영상도 몇 개 없는 애인데 걔가 뭐가 그렇게 대단하다는 거냐? 이런 댓글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뭐 좀 쑥스러우시겠지만 아토믹님이 직접 나는 이런 사람이다. 나는 이런 비트코이너다. 이런 맥시다. 이걸 좀 한번 설명을 좀 해주십시오. 네. 이제 제 채널에서는 영상이 몇 개 없긴 한데 사실 이제 유튜브를 하고 싶긴 한데 시간이 사실 없어서 제가 원래 직업이 어제까지는 이제 13년 다닌 은행원이었고요. 이제 비트코인을 알게 된 거는 2010년쯤에 이제 채굴을 제가 했거든요. 그때 당시에는 현재처럼 채굴기가 이제 따로 필요 없고 노트북으로 채굴이 가능했었기 때문에
대학교 다니면서 채굴을 했었습니다. 한 1,500개였나 1,550개였나 네, 이거 레전드로 다 아시는 분들은 알고 네, 아마 계시죠. 제 기억에 1,550개로 기억을 하는데 네 어쨌든 그게 이제 물론 채굴 했었다 과거형이고요. 현재는 다 그 포맷을 했고 이제 잃어버렸기 때문에 없는 거고 그리고 잊고 지내다가 이제 2016년부터 제가 이제 그때부터 비트코인 다시 한번 알아보자 시작돼서 이제 여기까지 이제 오게 되었습니다. 주로 제가 활동하고 있는 곳은 트위터 X고요. 자료는 보통 노션에 많이 올려놔서 제가 유튜브 채널에는 영상이 별로 없지만 올해 좀 시간이 된다면 이제 좀 올려볼 계획입니다. 그 많은 분들은 아마 제가 가끔 영상에 올려드리는 비트코인 필독서 그 장표가 있어요. 그 장표가 아토믹님이 만드신 거거든요. 그 밑에 보면 아토믹님 마크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자료를 비롯한 비트코인에 관련된 거의 모든 것이라고 할 수 있는 게 그 노션, 아토믹님 노션에 다 이렇게 하나씩 정리가 돼 있거든요. 그 정도로 뭔가 이렇게 아주 집요하게, 약간 집요한 사람입니다. 그 집요하게 그 자료들을 정리하고 체계화하고 그 다음에 또 그 인포그래픽도 굉장히 깔끔하게 잘 만드시는 게 이제 아토믹님 스타일이죠.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해주시는데 어쨌든 2016년부터 제대로 했으면은 지금 거의 10년 차네요. 10년 차는 맞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아마 뭐 구독자님들 중에서는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아니 뭐 10년 비트코인 제대로 알기 시작한 거 10년 됐으면 뭐 회사 그만둘만 하네. 뭐 많이 모았겠지. 뭐 야 나도 10년 전에 알았으면 그만뒀겠다. 뭐 진작에 그만뒀다. 뭐 이런 얘기 하실 수 있을 텐데 아토믹님이 그만두시게 됐고 그런 결심을 하신 진짜 이유 이거 뭡니까? 일단 사람들이 좀 오해하시는 게 제가 비트코인이 많다라고 생각하는데 저는 비트코인이 거의 없고요. 예, 진짜입니다. 네, 진짜입니다. 저는 이제 비트코인이 좋아서 열심히 이제 활동을 하고 그렇게 하고 있고 이제 회사를 그만둔 이유는 뭐 여러 가지가 있긴 했거든요. 사실 개인적으로는 은행을 다니는 게 베스트긴 합니다. 왜냐하면 비트코인과 반대 척점인 은행에 다니면 사실 뭐 한쪽이 무너지더라도 저의 삶은 영원하게 좀 안정적으로 진행이 되겠지만 그거잖아요. 저기 바벨 전략. 그렇죠. 바벨 전략. 왼쪽엔 비트코인, 네. 오른쪽엔 이제 은행. 이렇게 해서 이제 균형을 맞출 수 있죠. 뭐 비트코인이 하락해도 은행을 다니고, 뭐 은행이 좀 안 좋아져도 비트코인이 있으니까 이런 바벨 전략을 취했는데 뭐 결과적으로는 현재는 이제 한쪽으로 다 모아서 이제 풀스윙을 때릴 준비를 한 건 맞는데 일단 뭐 그걸 떠나서 은행을 그만둔 거는 뭐 이런 얘기도 있었어요. 뭐 넌 비트코인 좋다면서 이렇게 알리면서 뭐 업무 일로는 고객들한테 왜 법정화폐 그렇게 싫어하는 법정화폐를 밀고 상품을 미냐. 사실 그 말도 틀린 건 아니었긴 했거든요. 물론 각자 개인의 이익을 위해서 회사를 다니기 때문에 그렇게 말하면은 사실 할 말은 없죠. 그 누구나 어디나. 그럼에도 어쨌든 이걸 오랫동안 알았고 또 워낙 좋아하는 일이고 좋아하고 하고 싶고 또 이 비트코인을 정확하고 잘 알리려면 취미생활을 넘어서 업으로 진행을 해야겠다. 또 이게 재밌으니까. 그러다 보니 이제 그러던 와중에 그 작년에 이제 오리진 X를 설립한 라이언님을 따라서 제가 설립한 건 아니고요. 그 서울 컨퍼런스를 진행하시던 라이언님이 오리진 X를 설립하셔서 이제 저랑 좀 오랫동안 얘기를 했고 저와 이제 비전이 같아서 제가 이제 은행을 그만두고 합류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보면 비트코인을 알고 오랫동안 공부하고 관련된 어떤 그 활동들을 하면서 내가 갖고 있던 직업 안에서 일어나는 일과 약간의 어떤 그 어떤 가치관의 어떤 혼선, 충돌 뭐 이런 것들이 뭐 일부 있을 수 있었던 부분들이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내가 이런 부분조차 좀 싹 지워내고
명확하게 비트코인 관련된 쪽으로 좀 집중해서 뭔가 지금의 활동들을 취미를 넘어선 어떤 업으로 가져가야겠다라는 결심을 하게 됐다라는 거네요. 정확합니다. 네. 그럼 이제 안 그래도 지금까지 아토믹님 보면은 뭐 로봇이라는 얘기도 있잖아요. 왜냐면 이곳저곳 안 나타나는 데가 없고 뭐 새벽이든 아침이든 저녁이든 다 나타나시는데 이거가 취미가 이 정도였으면은 이제 업으로 하면 뭐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거 안 주무시는 거예요? 아토믹은 어디에나 있다. 언제 어디에서나 있다. 이런 어떻게 되는 건가요? 잠은 똑같이 잘 거고요. 네. 사실 뭐 회사 다니면서도 열심히 하긴 했지만 이제 좀 더 체계적으로 체계적인 말이 맞겠네요. 좀 더 체계적으로 이제 활동을 할 예정에 있습니다. 야, 근데 그 아토믹님의 진짜 그 대단하신 분 그 점 중에 하나는 뭐 노션에 자료 정리하신 것도 있고 뭐 그 트위터에서 많은 부분을 알려주신 것도 있고 한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제 시타델이 거의 정점이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커뮤니티를 새로 만든다는 거는 쉽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내 자료를 정리하는 거, 그 다음에 SNS 플랫폼 안에서 뭔가 활동을 하는 거는 뭐 하나의 인플루언서나 개인으로서 할 수 있는 일인데 뭐 물론 디스코드라고 하는 그 다음에 네이버 지분전쟁 카페 이쪽에서의 활동들도 있지만 어쨌든 특히 디스코드의 그 시타델 같은 경우는 거의 없던 거 무에서 그러니까 제로에서 지금까지 만드신 거잖아요. 그리고 지금 몇 명이죠? 한 4,500명인가요? 네, 맞습니다. 4,500명 좀 넘습니다. 네, 4,500명의 지금 그쪽에 계신 분들은 거의 비트 맥시들이거든요. 왜냐면 일단 기본적으로 입장하려면은 그 자기 개인 지갑 인증해야 되고 그 다음에 뭐 플로드 인증까지 하신 분들도 있고 뭐 책 읽은 것도 인증해야 되고 뭐 독후감도 써야 되는 경우도 있고 뭐 이런저런 그 관문들이 있는데 뭐 물론 처음 들어오시는 분들은 이제 개인 지갑 인증만 해도 뭐 기본 기능들을 사용하실 수 있지만 그 정도로 열성적인 분들을 대한민국에서 4,500명 모았다. 와 이거는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그 비트코인 그 타임체인, 온체인을 이제 레이어 1이라고 하잖아요. 그 베이스 레이어라고. 근데 그 아래에는 결국 그 레이어 제로, 그러니까 사람이 있는 건데 진짜 없는 데서 특히 그 한국처럼 이제 비트코인이라는 이 주제가 이런 토픽이 뿌리내리기 쉽지 않은 곳에서 정말 그 레이어 1을 그 떠받들고 있는 레이어 제로를 밑에다가 어떻게 보면 만드신 거죠. 저는 진짜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그 뭐 아마 많은 분들이 아직 잘 모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뭐 가끔씩 댓글로 뭐 비트코인 관련 정보 얻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뭐 미니 컨퍼런스 가려면 어떻게 그런 정보는 어디에 나오나요? 그러면 일단 네이버 비트코인 지분전쟁 카페로 가셔라. 그럼 일단 카페에 가입하면 거기서 디스코드 관련된 정보들이 나오니까 그걸 바탕으로 디스코드로 넘어가라 이렇게 설명을 하거든요. 근데 이제 디스코드가 이제 본격적인 어떤 그 핵심이잖아요. 모든 비트코인 관련된 정보와 커뮤니티에 이거를 처음에 어떻게 생각하신 거예요? 이제 처음에는 저희 이런 커뮤니티가 좀 산발적으로 있었어요. 2024년이었군요. 그 전에는 이런 텔레그램이 있었고요. 근데 그렇게 인원이 많지는 않고 한 200명 요 정도 있었습니다. 근데 그러다가 이제 X에서 주로 활동을 해서 하다 보니 그런 각자 이제 사람들은 모였지만 어딘가 이런 커뮤니티가 한국에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긴 했었어요. 근데 미국이나 다른 데도 그렇게 많지는 않았는데 한국이 오히려 더 적다 보니까 저희끼리 이제 똘똘 뭉치면 뭔가 더 큰 걸 해낼 수 있지 않을까 하던 찰나에 이제 텔레그램이 있었는데 그 중에 이제 카톡방도 있었습니다. 그거는 제가 만든 건 아니고 그 상원수님이라고 유튜버님 계시는데 아시는 분들은 아실 거예요. 이제 많이 아시겠죠. 많이 아시나요? 그분이 만든 카톡방이 한 150명이었나? 그때 이제 제가 들어갔었고 카톡방에서 그냥 저도 활동해야지 이러고 있었던 찰나에
여러 이제 사건들이 터지고 이제 카톡방 막 여기저기 이제 단속이라고 해야 되나 어떤 금융 정보를 올리면 카톡방이 폐쇄되고 이제 그랬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어떤 불법 리딩 관련해서 막 잡는다, 신고한다 뭐 이런 사건들이 있으면서 그러면서 이제 그러면 좀 검열 없는 좀 자유로운 플랫폼을 선택해서 저희가 만들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었고 그게 선택지가 2개였거든요. 기존에 있던 텔레그램 거기도 이제 좀 어떤 검열이나 그런 거에 자유롭기 때문에 그냥 텔레그램을 옮길까 하다가 그보다는 좀 더 약간의 게시판 성격이 있는 디스코드를 선택하면 어떨까 그렇게 선택을 해서 이제 만들게 된 게 2024년 12월 12일이고요. 이제 1년 조금 넘었는데 이제 그때 당시 200명으로 시작해서 현재 이제 4,550명 정도 됐습니다. 진짜 저도 뭐 거기 가입돼서 활동을 하고 있지만 뭐 넷달바님이 되게 중요한 그런 강의 같은 것들도 뭐 주기적으로 해주시고 다른 분들도 뭐 많이 활동해 주시고 뭐 되게 다양한 서비스들이 있어요. 진짜 뭐 일이 뭐 다 말할 수 없는 일단 들어와 보셔라. 들어와서 경험해 보셔라. 네. 아 비트코인으로 이런 것도 할 수 있어라는 그런 모먼트들이 그냥 계속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들어와 보시면. 그냥 거기는 또 하나의 사회예요. 네, 진짜 막 거의 무슨 게임으로 치면은 하나의 맵입니다. 거기 그 안에서 뭐 공장 대장장이 있고 뭐 검사, 기사, 뭐 힐러 막 이렇게 있는 그런 게임 캐릭터들처럼 각각의 캐릭터와 소모임들이 뭐 엄청나게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는 하나의 큰 거대 사회죠. 그 이제 비트코인을 가지고 지분 전쟁이라고 하잖아요. 많이들 땅 따먹기라고 제한된 땅에서 내 지분을 뭐 먹어간다 막 이건데 아니면 뭐 예전에 이제 투자 구루들도 얘기하는 것들이 뭐 부동산도 마찬가지고 뭐 기업의 어떤 그 좋은 기업의 뭐 지분을 갖는 거 막 그러니까 결국에 이런 그 프레임으로 딱 이 지분 전쟁 카페가 됐든 시타델 디스코드가 됐든 이 비트코인을 제대로 하는 사람들이 있는 곳에 빨리 들어와서 나의 목소리를 알리고 나도 이런 거 할 줄 알고 나도 이런 거를 만들 줄 알고 그러니까 시간 문제라고 만약에 생각을 하신다면 비트코인이 앞으로 될 거냐 안 될 거냐 그거는 정해진 미래고 언제 될 거냐라는 시간 문제일 뿐이다라는 생각을 하고 계신다면 비트코인을 2,100만 개 중에 빨리 그 땅 따먹기식으로 내 지분을 확보하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빨리 이 사회에 또 다른 어떤 맵에 들어와서 나의 어떤 존재감을 알리는 거 그것도 저는 비슷하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오시려면 기왕이면 빨리 오셔라. 그렇죠. 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네요. 제가 아까 잠깐 뭐 게임 같은 걸 예를 들어서 설명드렸는데 예를 들면 시타델은 대한민국의 비트코인 관련 최대 길드인 거예요. 그죠. 네, 그냥 모든 우수한 그 플레이어들이 다 모여 있고 그곳에서 각종 정보들이 공유되고 자신들의 생각을 이야기할 수 있는 소통의 장도 있고 그곳에 뭐 어떻게 하면 더 우리가 비트코인을 잘 이해할 수 있는지 우리 삶을 살아가는데 무엇이 중요한지부터 아주 디테일한 어떤 전략이나 아니면은 그 비트코인 사용법이나 뭐 이런 정보들이 계속 오가는 최대 길드이기 때문에 제대로 이 지분전쟁 게임을 해보겠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비트코인 지분전쟁 시타델 요 디스코드 방 여기 들어오시기가 조금 애매하면 일단은 네이버 지분전쟁 카페를 먼저 라이트 버전이니까 그쪽 먼저 가서 경험을 해보신 다음에 순차적으로 넘어가는 형태로 비트코인에 대한 이해도를 넓혀나가시는 게 좋지 않을까. 그리고 저도 넷달바님 말씀처럼 하루 빨리 들어와서 이제 제대로 된 비트코이너들과 맥시들과 소통하면서 관련된 이야기를 듣는 게 시간 낭비를 줄일 수 있다. 결국은 시간이에요. 내가 이곳저곳 헤매고 돌아다니면서 까먹는 시간을 얼마나 줄이고서 본질에 가장 가깝게 갈 수 있느냐 이게 핵심이기 때문에 그런 곳을 만들어 주셨다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아토믹님은 일단 이제 비트코인에 올인된 상태로 뭔가 삶을 이제 앞으로 쭉 살아가시는 건 알겠고요. 뭐 저희가 이제 기대하고 있고 잠깐 기다려 주시고 이제 넷달바님하고 또 얘기를 좀 해볼 텐데 넷달바님은 요즘에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고 계시는 일이 뭡니까? 뭐 되게 많은 것들을 하고 계시잖아요. 저는 2026년이 뭐 굉장히 그 많은 것이 달라질 거다라는 생각을 뭐 여러 번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물론 비트코인이라는 주제 하나만 가지고 보더라도 저도 이 바닥에 들어온 지 오래 되진 않았지만 처음 들어왔었던 첫 해, 둘째 해, 뭐 셋째 해까지는 그래도 그래 뭐 이게 참 그 마이너한 주제지, 대중적이지 않은 주제지, 뭐 이거는 아는 사람들만 꽤 이렇게 그 가지고 가겠다가 이제 그때 제가 느꼈던 인상인데 사실 24년도를 기점으로 많은 게 바뀌었다고 생각이 들어요. 왜 이렇게 시계가 빨리 가지? 그 22년도, 23년도에는 시계가 이렇게 빨리 흐르지 않았는데 왜 이렇게 빨리 가지? 했던 게 24년이고 그리고 작년은 더 빨리 지나갔던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그 뭐 정말 전방위적이라서 뭐 하나 딱 집어서 말씀드리기가 어려운데 그러니까 더 이상 예를 들면 비트코인은 사기다라고 말하는 사람은 이제 없잖아요. 예를 들면. 근데 저는 뭐 22년도 그때만 해도 뭐 이런 그 한국은 특히 그 워낙 그 비트코인이라는 이 뭐 금융 서비스라고 표현을 할게요. 이 서비스 혹은 이 비트코인이라는 재화에 대해서 별로 그렇게 절실함을 느끼지 못하는 너무나 좋은 인프라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인터넷도 그렇고 금융도 그렇고 참 한국에서는 되게 느릴 거다라고 생각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되게 빠르게 느껴집니다. 그리고 그럼에도 26년은 더 어떤 가속화가 진행될 것 같은 거는 그 지금 이제 뭐 이렇게 표현하면 좀 너무 압축적으로 그냥 대충 표현하는 거긴 한데 이제 그 한국이 지금 흘러가는 이런 모양새, 나라가 흘러가는 모양새 플러스 외부 한국 밖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 뭐 이런 거를 생각해 보면 진짜 그 여러 과정을 거쳐서 결국 누군가 그러니까 내가 누군가와는 무관하게 사람들은 어쨌든 비트코인을 필요로 하게 되겠구나. 그것도 되게 절실히 그거를 되게 아주 그 좀 뭐라고 해야 되죠? 사람에 따라서는 굉장히 아프게 이 교훈을 배울 그럴 해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제가 26년도에 이제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거는 아까 질문으로 돌아와서 이 그 소프트 랜딩이 있고 하드 랜딩이 있을 때 비트코인을 이제 먼저 알고 이거를 이렇게 전파하시려고 하는 여기 계신 뭐 저 포함해서 그 우리 셋이나 아니면 이걸 듣고 계신 뭐 비트코인 참 좋은 거네 우리 가족한테 얘기해줘야겠다 우리 형제 자매들한테 얘기해줘야겠다 내 친구들한테 얘기해줘야겠다 하시는 분들은 결국 내 주변 지인들이 하드 랜딩 하지 않게 소프트 랜딩 할 수 있게 그거를 도와주는 일이 진짜 아주 급선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거를 위해 할 수 있는 활동들이 있다면 뭐 책 번역 같은 것도 될 수도 있고 그리고 제 채널에서 그동안 제가 좀 약간 좀 도사스러운 그런 어려운 얘기 뭐 철학적인 얘기 막 이런 거를 주로 했다면 조금은 그래도 그래 나도 그 저희 리스펙님이 또 발굴해주신 우리 시타델의 인재 있잖아요. 그 란다님. 네. 란다님 조언, 그러니까 사실 그 조언은 그러니까 좀 더 쉽게 대중적으로 이렇게 얘기해라라는 이 얘기는 그 리스펙님이 저한테 진짜 귀에 못이 박히도록 여러 번 조언해주신 거긴 하지만 끝까지 말 안 듣다가 그래도 최근에는 마음 고쳐 먹고 그래 나도 조금 더 쉬운 버전으로 좀 그 사람들한테 다가가야겠다. 네. 그런 것들이 제가 요새 집중하고 있는 것들입니다. 제가 넷달바님한테는 계속 개인적으로도 말씀드렸던 게 뭐 여러분들도 지금 팟캐스트 듣고 계시면 아시겠지만 넷달바님 목소리 얼마나 좋습니까? 거의 이 비트코인계의 성시경이거든요.
근데 이제 이 목소리를 제대로 100% 활용하고 있지 못하다. 좀 여심도 자극하고 이 따뜻한 목소리를 이용해서 좀 더 많은 대중들에게 비트코인을 따뜻하게 좀 전달하면 더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인데, 뭐 네달바님이 갖고 계신 비트코인에 대한 해박한 지식과 그 다음에 경험을 바탕으로 조금 더 대중적으로 다가가는 한 해가 올해 좀 되지 않을까 네네네. 싶고, 네달바님 채널 아직 가입 안 하신 분들, 구독 안 하신 분들은 한번 들어가 보세요. 거기에 되게 다양한 비트코인의 본질에 대한 얘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뭐 과거 영상들 보시면 제가 만들었던 거랑 비슷하게 셀프 커스터디 영상도 있고, 뭐 플로도 구축하는 내용도 있고, 이런저런 기술적인 것들부터 뭐 철학적인 부분들, 그 다음에 비트코인 본질 다 있으니까요. 뭐 관련된 과거 영상들도 쭉 한번 보시면 지금 같은 뭔가 하락 횡보장에 되게 많은 공부들을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금 뭐 간단히 언급해 주셨지만 뭐 그 블록 사이즈 전쟁 이후에 새로 번역하고 계시는 게 있으시다고요? 네. 그 비트코인 스탠다드라는 비트코인의 어떤 뭐 바이블, 뭐 입문자한테 이 책 한 권만 추천해야 된다라고 하면, 네, 저는 아마 이 책을 고를 것 같습니다. 그 사이페딘 아모스가 쓴 비트코인 스탠다드, 요거를 이제 추천을 드릴 텐데, 한국에도 그 굉장히 저는 이게 어떤 기적같이 느껴지는데, 그 불모지화 같던 그 2018년에, 그러니까 다들 이제 비트코인이 아니라 다들 뭐 블록체인 막 그 알트코인 이런 거가 막 정말 범람하던 그 시절에 정말 이 비트코인의 본질에 대해서 제대로 얘기하고 있는 이 외서 비트코인 스탠다드가 한국에 번역판이 있다라는 것 자체가 저는 굉장히 참 대단하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요. 그 이런 책을 이 출판사에서는 대체 어떻게 알고 이거를 그 책을 냈을까? 그리고 사실 그때 당시에는 그렇게 또 많이 팔리지도 않았을 텐데, 그래서 뭐 2020년도로만 돌아가 봐도 그 아토믹님 아까 말씀하신 그 필독서 있잖아요. 그 책 중에 그때로 돌아가면 딱 그 한 권 있는 거 아닌가요? 그때로 돌아갔을 때 다른 책은 없지 않나요? 번역서론 책 출간된 거는 실제로 그 책 한 권입니다. 그죠? 네. 그러니까 한국 사람들 입장에서 비트코인을 제대로 배울 책이 그거 달랑 한 권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생각해 보면 되게 고마운 책인 거죠. 당시 내가 비트코인을 제대로 알겠다라고 하면 그 책 한 권이니까. 근데 한 가지 아쉬웠던 거는 그 책을 이제 저 같은 경우는 그 책을 접했을 때가 한국에 있지 않아서 그 아마존 그 킨들로 그냥 원서를 읽었어요. 비트코인 스탠다드를. 그리고 한국에 뭐 돌아와서는 그 책을 뭐 여러 권 사놓고 이제 뭐 오렌지필 할 때마다 뭐 2층 지인도 주고 뭐 누구도 주고 했는데, 의외로 책을 읽기 좀 되게 어렵다, 책이 어렵다라는 피드백을 많이 받았거든요. 그리고 그거는 제가 제 오프라인 지인들만이 아니라 영상 댓글에도 사실 그런 질문을 많이 받았어요. 비트코인 스탠다드 뭐 그 한국어 판으로는 달러는 왜 비트코인을 싫어하는가라는 제목으로 나와 있는 책인데 조금 어렵다라는 의견들이 많아서, 그래 뭐 화폐 역사부터 시작하니까 좀 지루할 수는 있겠지 정도로만 생각을 했다가 이거를 제대로 저도 그 사놓기만 했지, 한글 그 번역판을 진짜 다 펼쳐서 읽어본 거는 얼마 안 됐거든요. 읽어본 적은. 근데 역시 전반적인 번역 퀄리티가 떨어진다라고 말하기는 뭐 그런 말을 하려는 건 아닌데, 곳곳에 조금 어색한 그런 표현들이나, 이거는 그 비트코인은 그래도 좀 이해하고 있는 분이셨지만 이 오스트리아 경제학을 기반으로 하고 있는 이 저자 사이페딘의 생각을 요렇게 전달하면 안 되는데, 뭐 이런 부분들, 이런 미묘한 부분들에서 조금 이거 약간 아쉽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냥 무작정 한번 뭐 출판사에 연락을 해서 이거 그 목말라 하는 독자들이 되게 많다. 좀 이렇게 그 원래 원서가 그렇게 어려운 책은 아닌데 번역이 좀 아쉽다라는 이런 의견들이 좀 있다. 그래서 한번 뭐 제가 한번 해볼 테니까 그 전면 개정판으로 뭐 하는 거 어떻냐 뭐 이런 얘기를 주고 받다가 하다 보니 지금 네 비트코인 스탠다드 번역판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 네딸바님은 구독자님들 모르실까봐 말씀드리면 비트코인 블록 사이즈 전쟁 그러니까 2015년부터 17년까지 있었던 블록 사이즈 워가 그 지금 비트코인이 막 두 개로 쪼개지고 그 다음에 더 쪼개지고 막 했던 그 블록 크기 갖고 싸웠던 그 전쟁 안에서 비트코인의 본질을 이야기하고 있는 그 책의 역자세요. 그래서 아마 그 블록 사이즈 전쟁 책 읽어보신 분들은 잘 아시겠지만 단순 번역이 아니라 그 내용들을 이해하기 쉽게끔 되게 잘 풀어주셨어요. 그래서 전 뭐 원서를 본 건 아니지만 어쨌든 그 번역본만 봐도 이게 번역된 책이라는 느낌보다는 그냥 새로 쓰여진 책이라는 느낌이 되게 강할 정도로 한국인들이 들었을 때 읽었을 때 이렇게 착착 감기거든요. 문장이 이렇게 길게 늘어지지 않고. 그래서 아마 그런 경험들을 바탕으로 또 달러는 왜 비트코인을 싫어하는가 요게 이제 한글 제목이고 원래 제목 원제가 이제 비트코인 스탠다드인데 이 책이 새로 나오면 아마 또 엄청나게 많은 비트코이너들 맥시들이 또 사지 않을까. 네, 저도 기대하고 있는. 그래서 이거 언제 완료되는 거예요? 네, 지금은 그 원고 번역은 70, 80%까지 가 있는 상태고 뒤에 이제 얼마 안 남은 상태입니다. 그리고 제가 이 일을 딱 받을 때만 해도 뭐 이제 2026년 그 1분기 그러니까 요때로 목표를 삼았는데 사실 그거는 조금 어려워진 것 같고 그 일단 뭉뚱그려서 안전하게 뭐 상반기라고 네, 올해 상반기라고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왕이면 책이 좀 잘 나오면 또 많이 팔렸으면 좋겠는데 네. 뭐 저희들이야 뭐 당연히 사서 또 보겠지만 이 비트코인 관련 책의 성공 유무 그다음에 비트코인 관련 영상들의 관심도 요거는 결국 알고 있습니다. 네, 예. 비결이 있죠, 그거는. 예, 그 뭐 그냥 치트키가 있잖아요. 비트코인 가격이잖아요. 비트코인이 그때 어떤 상태냐 이게 되게 중요한데 어떻게 좀 그 상반기에 나오면은 그때쯤이면 책 좀 팔릴 것 같은 느낌이세요? 아니면은 뭐 일단은 그 비슷한 얘기를 그 이제 드리기는 했어요. 그리고 출판사에서도 알고 계시더라고요. 아 그렇죠. 이미. 마케팅 포인트 테니까. 그 판매량을 이제 항상 보실 거 아니에요. 그러면 항상 이제 가격하고 비슷하게 움직인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비트코인 가격 오르면 책이 잘 팔렸다가 뭐 내려가면 또 안 팔렸다가 이러는데, 근데 사실 그거는 서점만 가봐도 알 수 있잖아요. 비트코인 그때 뭐 1억 8천이고 그럴 때 그 교보문고 가면 그 매대 쫙 깔려져. 매대 하나가 통째로 이제 뭐 비트코인을 비롯해서 뭐 블록체인, 가상화폐, 암호화폐였는데 요새 가보시면 알겠지만 그거 한 4분의 1 토막으로 쪼그라들어 있거든요. 몇 권 없더라고요. 몇 권 없어요 요새는. 요새는 다 저기 그 주식 얘기, 주식하고 부동산 책만 지금 즐비하지 그 비트코인이나 이 암호화폐 얘기하는 매대는 지금 되게 초라하거든요. 그래서 네, 그런 것도 좀 잘 뭐 그 시기가 잘 맞았으면 뭐 더 좋을 것 같긴 하고, 그리고 뭐 전략적으로도 네, 그 출시 시기를 뭐 한번 고민해 보는 것도 좋은 방법일 것 같습니다. 네. 제가 이렇게 뭐 이렇게 약간 이렇게 화두를 던진 게 아마 이제 이거 지금 팟캐스트 듣고 계신 분들 중에서는 아니 아까 초반에 시작할 때 무슨 그래서 언제 하락이 끝나는지 뭐 이것도 얘기한다고 하더니 얘네들은 그 얘기는 안 하고 뭐 다들 지네들 근황만 얘기해 뭐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저희가 뭐 가격을 알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사실 그렇게 관심도 없어요. 이게 뭐 아유 야 니 말은 그렇게 하지 진짜 관심 없는 사람이 어딘지 이렇게 하는데 진짜입니다. 한 4년 5년 지나고 사이클 한 번 그다음에 뭐 아토미님 2번 3번 이렇게 겪고 나면은 그냥 이렇게 약간 수도승이 되거든요. 그냥 그렇게
그리고 그게 별로 의미 없다는 거에 대해서 알기 때문에 거기에 막 혈안이 되어 있지도 않지만 근데 이제 저희도 뭐 2022년 때 그 정도 아니었고 그다음에 마트님도 처음 뭐 이렇게 경험하셨을 때 분명히 약간 쫄렸던 시절이 그죠? 그때도 안 쫄렸다고 얘기하시진 않았죠. 그때 좀 쫄렸지 처음에. 그때는 처음에는 엄청 저도 쫄렸습니다. 쫄렸죠. 그때 또 16년이면은 블록 사이즈 워 있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이제 블록 사이즈 워 때문에 그때는 진짜 비트코인이 쪼개질 위기에 정말로 처했었기 때문에 아 이건 진짜 사라질 수도 있겠다의 시기였습니다. 그러니까요. 그거 뭐 지금 뭐 비트코인 가격 떨어지는 거에 비할 바가 아닌 그냥 가루가 될지도 모른다라는 위기감이 있었던 시기였을 텐데, 그죠? 그렇습니다. 그때도 뭐 정말로 지금은 사실 그런 위기에 속하지 않고 이제 지금은 뭐 이제 대외적인 거죠. 전혀 이제 비트코인과 사실 관련은 없지만 이런 연관되지도 않았죠. 사실 정확히는 이제 대외적인 이슈로 여러 가지 영향을 받고 있는 상태이긴 하죠. 네. 그러니까 그럴 때가 다 있었고 그래서 지금 뭐 이제 막 작년 뭐 불장 때 그다음에 막 한참 가격이 오르고 있었을 때 아니면 조금 내려와서 요즘은 사도 되겠다라고 해서 샀다가 조금 오를 줄 알았더니 뭐 마이너스 아니면 본전 겨우 뭐 이런 상황일 때 이제 아직도 수익률이라는 개념을 생각하고 계시는 분 평단 수익률 요거 이제 이게 비웃는 게 아닙니다. 진짜 다 그래요. 처음엔 그래. 근데 이제 나중에는 평단이고 수익률이고 이런 게 개념이 없거든요. 그냥 매일 비트코인 사고 그냥 모아 가는 거지 뭘 우리가 돈 모아놓고 내가 그 돈을 언제 모았는지를 누가 기록을 해놓습니까? 그냥 돈이 생기면 모아놓는 건데 어쨌든 아직 그 단계로 안 가신 분들 못 가신 분들은 궁금할 테니까 저희가 가격 예측은 아니지만 그 분위기 그 2022년 때 제가 질문 드렸을 때 아토믹님이 지금은 가을쯤 이렇게 얘기해가지고 저희가 다 허걱했다고 했던 그 상황처럼 한번 또 다시 질문 드려볼게요. 지금 2026년인데 지금은 뭐 이렇게 뭐 사람에 따라서 뭐 하락이 아니고 그냥 상승장에 상승 흐름에 잠깐 그냥 쉬어가는 타임이야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있고 아니야 사이클 끝났어 뭐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도 있는데 어쨌든 사이클에 대한 개념보단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제일 혹한기, 추위 그 다음에 봄은 좀 따뜻해지는 시기 여름은 이제 불장 뭐 이런 걸로 봤을 때 지금은 계절로 비유하면 어느 때입니까? 이 사계절 비유하는 건 사실 저 좋아하는 편이라 뭐 겨울이 온다고 해서 저희가 뭐 겨울을 막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겨울이 언제쯤 올지 정확하게 알 수도 없고 어떤 뭐 대비를 한다거나 이럴 수도 없기 때문에 사실 이제 그냥 사계절 중에 하나가 왔구나 또는 오는구나 뭐 그냥 덤덤하게 받아들이시면 되고 일단 여름은 확실히 지난 것 같고요. 어쩌면 가을이나 봄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겨울은 이미 지났고 사실 현재는 봄일 수도 있지 않을까. 가을 또는 봄 그렇게 생각을 저는 느껴집니다. 도미님 너무 피해가는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면 되게 있어 보이게 얘기했지만 사실은 오를 수도 있고요 떨어질 수도 있어요를 얘기하는 그 전형적인 주식 증권 방송가의 그 전문가라고 얘기하는 사람이 하는 멘트잖아 이게. 자 알겠어요 무슨 얘기인지 알겠는데 가을하고 봄 중에 그래도 나는 어느 쪽이 좀 확률이 더 높다고 생각한다. 내 개인적인 소신. 개인적인 소신은 봄에 더 가깝다고는 생각합니다. 일단. 그러면은 이번에는 어떻게 보면 봄이라면 맹추위가 오지 않고 예년 대비 조금 더 이렇게 덜 추운 겨울이 지나갔다라고 보시는 거네요. 네 그렇게 생각도 하고 있어요. 뭐 꼭 겨울이라고 해서 어떤 갑자기 엄청난 강추위가 몰아칠 수도 있지만 그냥 적당히 춥지만 지루한 것도 겨울이거든요. 그렇죠. 그런 의미에서는 저는 봄이 좀 더 맞지 않나라고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뭔가 어떤 그 비트코이너들에게 아니면은 이제 초심자들 처음 비트코인을 보유하게 되신 분들이 느끼는 심리적인 어떤 최악의 구간은 지나고 있었던 게 아닌가. 그렇죠. 어떻게 보면은 갑자기 이제 큰 공포를 맞는 것보단
그냥 끝없는 지루한 터널이 더 무섭거든요. 서서히 말라 죽이는, 네, 서서히 말려 말라 죽이는. 어떻게 보면 그거에도 좀 더 가깝지 않나. 자, 지금까지 2016년부터 10년간 비트코인을 보유하셨던 아토믹님의 개인적인 의견이었고요. 그러면 이제 넷달바님은 개인적으로 그 계절로 봤을 때 어떻게 보십니까? 네, 저는 봄이라고 생각합니다. 좀 더 자신 있게 얘기하시는 것 같은데 근거가 있습니까? 그 이제 워낙에 그 2025년 시작할 때쯤이었던 것 같아요. 사이클이라는 그쵸. 말이 붙은 책이 막 어마어마하게 이렇게 떠돌고 뭐 책만 그랬나요? 유튜브 썸네일만 봐도 당시 분위기가 막 그래 이제 진짜 뭐 대박 큰 게 온다 막 다들 난리도 아니었잖아요. 우리 다 그 지금 마음속에 떠오르는 그렇죠. 그 이름들이 다 있으실 텐데 근데 작년 돌아보면 뭐 어마어마한 그런 것도 사실 없었고 그러니까 위로 혹은 아래로도 그렇게 막 뭐 어마어마한 그런 게 되게 없었단 말이죠. 그래서 그 저는 그러니까 사이클이 뭐 끝났다 안 끝났다 이런 거를 또 어떻게 그러니까 어떻게 정의 내리느냐에 따라서 또 다르겠지만 만약에 사이클이라는 단어를 그 반감기마다 그러니까 즉 4년 정도마다 뭐 그 첫 1, 2, 3회는 뭐 파란불 그러니까 그 저희 초록불 왔다가 그 마지막 해에는 빨간불 와서 쫙 뭐 빠지고 뭐 그 다음 해 또 1년 차, 2년 차, 3년 차는 쫙 오르고 마지막 4년 차는 쫙 떨어지고 이거를 만약에 사이클이다라고 이해하고 계신 분들이 있다면 뭐 그거는 아닌 것 같아요. 근데 그거 말고 좀 더 넓은 의미의 사이클 있잖아요. 그러니까 네. 신규 유입자들이 들어와서 뭐 그 막 이렇게 어떤 하이프가 와가지고 막 이렇게 붐이 일어났다가 더 살 사람이 빠지면 그러니까 파는 사람이 더 많아지면 또 그 힘 잃고 이렇게 좀 주저앉거나 횡보했다가 또 이제 어떤 계기로 촉발돼 갖고 또 뉴비들이 대거 유입되면서 또 막 올랐다가 하는 이거를 사이클이라고 정의 내린다면 그 사이클은 그냥 영원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25년도에는 그런 제가 처음 겪었던 그 21, 22에 겪었던 엄청 뜨거운 여름, 엄청 추운 겨울이 없었다고 저는 생각 들거든요. 이게 뭐지? 뭐 맨날 사이클 어쩌고 저쩌고 하더니 맞아. 아예 그냥 모든 이들의 그 담대한 예측, 예상을 다 뛰어넘고 또 역시 비트코인은 정말 아주 그 뭐라고 해야 되나 아주 현란한 또 그 예측을 뛰어넘는 무빙을 보여주네. 뭐 이렇게 저는 2025년을 보거든요. 그래서 그동안 딱히 위로도 딱히 아래로도 없이 그 지루함을 아무튼 많이 느끼셨을 것 같고 그렇게 뭐 덥지도 그렇게 춥지도 않은 계절 보내고 지금 또 그냥 그 다음에 또 어떤 촉발될 계기를 기다리고 있는 시기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이것도 이제 넷달바님의 개인적인 이거 의견이었습니다. 매수 투자 네. 의견, 매수 의견 이런 거 아닙니다. 네네, 그냥 참고만 하시고요. 저도 개인적으로는 뭐 봄 정도일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게 저도 이제 2022년 5월부터 유튜브를 시작했었으니까 나름 그때가 이제 대하락장 중반부였거든요. 그리고 쭉 2022년 12월 거의 막 그 비관이 절정에 다다를 때까지도 가보고 그 다음에 반등이 되는 걸 사람들이 무시하고 있는 상황도 봤고 그랬다가 어느 정도 대세가 되니까 그 다음부터 사람들이 관심을 갖기 시작하고 ETF 승인이 된다라는 거에 대한 기대감으로 확 몰렸다가 승인이 됐는데도 안 오르고 가격이 오히려 빠지는 상황에서 맞아요. 실망하고 사람들이 쭉 빠지는 게 있고 그러다가 갑자기 어느 순간 ETF가 뭐 승인된 것 때문에 뭐 물량이 들어간다고 하면서 사람들 가격이 올라가니까 사람들이 유입되고 그러니까 즉 가격에 반응한 그 사람들의 어떤 심리 변화 이런 것들이 제 채널의 조회수에 추이하고 정확하게 연동되어 있습니다. 맞아요, 진짜. 그래서
제 채널의 조회수 이거를 저는 되게 이렇게 자세히 보거든요. 그 다음에 구독자의 순 증감 이것도 자세히 보는데 2022년 5월에 시작했을 때는 이제 제로에서 시작했으니까 뭐 구독자가 조금씩 늘다가 조금 빠질 때도 있지만 전체적으로 늘었다면 최근에는 작년 그러니까 그 고점 찍고 내려오기 시작하는 시점부터는 한 1, 2개월 지난 다음에 이제 그때 사람들이 긴가민가 했겠죠. 근데 그 다음부터는 지금 한 2개월째 순 증감이 마이너스예요. 그러니까 그 구독자가 빠진다는 거죠, 계속. 그래서 와, 이건 또 처음 경험하는 거다. 그러니까 여기에는 비트코인이 오를 거라고 생각해서 얘 뭔 얘기 하는지 좀 들어보자라고 해서 왔다가 실망하고 나가신 분들이나 아니면 뭐 제가 테슬라, 비트코인, 그다음에 뭐 서울부동산 이렇게 얘기하다가 이제 테슬라도 팔았다 그러고 부동산도 팔았다 그러고 하니까 이제 거기에 실망해서 이제 나는 비트코인만 얘기하는 채널은 안 봐라고 해서 빠져나가신 분들도 있을 텐데 어찌 됐던 뭐 순 증감이 마이너스인 이 시기로 봤을 때는 기본적으로 어떤 사람들이 비트코인에 대한 관심도가 최하로 떨어지고 있지 않나. 그리고 그게 구글 트렌드에서 비트코인을 검색해봐도 그 트렌드 검색량이 전 세계적으로 굉장히 낮거든요. 그래서 대중의 관심들이 멀어지고 있는 시점이었을 때가 늘 어떤 정점을 지나서 다시 이제 봄을 향해 가고 있었던 시기인 것 같아서 지금은 꼭 붙잡고 있어야 되고 비트코인을 잘 지켜야 되는 시기지. 뭐 잠깐 팔았다가 밑에서 다시 잡아야 된다라던가 아니면 얼마 가면 요즘에 제일 많이 하는 얘기가 그거잖아요. 나 1억 밑으로 내려가면 산다. 맞아요. 예. 뭐 그 1억 가면 분명히 그분은 이제 8천만 원 가면 산다라고 또 입장을 바꾸시겠지만 그런 가격을 따질 때가 아니라 그냥 차분하게 비트코인 모아가면서 시타델 들어가셔서 비트코인 공부하고 셀프 커스터디 이럴 때 하고 플로드도 한번 돌려보시고 다양한 경험들을 해야 되는 되게 소중한 시기다. 이 시기 2022년 뭐 아니면 2017년 뭐 18년 요때 시기 지난 다음에 후회해봤자 사실은 이미 끝났습니다. 그러니까 지나고 나면 얼마나 소중했다라는 거 다 알잖아요. 그때가 진짜 좋을 때였는데 내가 왜 그렇게 생각했을까 뭐 이런 후회들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서 지금 아토믹님이나 네딸바님이 하셨던 얘기 그 다음에 뭐 제가 그냥 저의 감으로 설명드렸던 얘기들 참고하셔서 지금 한 요 정도 시기일 수 있겠구나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요새 그 워낙 또 이제 그 눈길 그러니까 한눈 팔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들이 또 많이 만들어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뭐 이거 벌써 밈으로도 많이 돌아다니던데 왜 누구누구는 막 잘 나가는데 이제 뭐 비트코인 혼자서 막 되게 쭈구리처럼 막 있는 뭐 이런 짤이라든가 많이 돌아다니잖아요. 요새 그거 하지 말고 그러니까 비트코인 하지 말고 땡땡땡을 할 걸 차라리 땡땡땡을 할 걸 뭐 이런 것들이 워낙 그 눈길을 이렇게 자꾸 돌릴 수밖에 없는 그런 것들이 많이 나오고 있죠. 그래서 이제 뭐 저도 영상으로 만들었었던 것 중에 하나가 이제 박경철의 W 그 영상 W를 찾아서 그 영상에 W가 이제 그 시대를 대표하는 혁신 요소 이걸 의미하는 어떤 키워드인데 요즘에 가끔 제 댓글에 삼성전자가 W다 하이닉스가 W다라고 얘기하시는 분들이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반도체 관련된 국내 주식이 많이 오르고 있는 상황에 대해서 뭐 거의 W급으로 칭송하고 계시는 것 같고 오히려 비트코인은 뭐 별거 아닌 거 관심 없는 뭐 그런 상황들이 돼가고 있는 것 같은데 제가 감히 말씀드리지만 나중에 후회하십니다. 땅을 치고 후회할 수 있어요. 뭐가 본질이고 무엇이 중요한지 좀 생각을 잘 해보셨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뭐 저희가 정해져 있는 질문 없습니다. 지금 계속 그냥 라이브로 진행을 하고 있는 거라서 뭐 근황 토크도 어느 정도 했고 관심 가지실 만한 어떤 비트코인의 계절 얘기도 했는데 제가 뭐 아토믹님하고 네딸바님한테 좀 질문 드리고 싶은 것 중에 하나가 이거예요. W 얘기가 나왔으니까 하는 얘기인데 지금 이 시대를 대표하는 W는 비트코인이 아니다. AI다. 왜냐?
비트코인은 나온 지 이미 15년, 6년 이렇게 지난 거고 비트코인을 W라고 얘기하려고 했으면은 2010년대에 얘기했었어야지. 지금 와서 무슨 뒷북이냐. 지금은 AI다 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아토믹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뭐 W를 이제 찾고 뭔가 그걸 바라시는 분들이 많아서 그 말 자체는 틀린 말은 아닙니다. 일단 네. W를 찾아서 어떤 대박을 꿈꾸는 거든 꿈꾼다는 가정이 W라면 AI가 W는 맞아요. 근데 이제 그 AI라는 어떤 트렌드죠. 그 트렌드 중에서 내가 무엇을 할 수 있고 무엇을 매수라고 할까요? 살 수 있고 이거를 결정할 수 있는 사람 인권이라는 다른 문제거든요. 비트코인은 비트코인 한계지만 AI는 AI 한계가 아니라 어떤 산업이고 트렌드인데 AI를 산다는 거 어떤 산다거나 어떤 관련 일을 한다거나 이거는 또 다른 문제이기 때문에 W가 AI가 아니고 AI 중에서 어떤 특정 회사, 특정 서비스가 W가 맞고요. 그런 의미에서 W를 찾는 건 사실 거의 불가능하죠. 전 세계인이 다 지금 W 찾아서 지금 헤매고 있는데 그 80억 명 중에 내가 한 명이 될 수 있을까? 일단 저는 안 됩니다. 저는 그런 능력이 안 돼서 그런 W를 찾지 못해서 이제 비트코인에 계속 가지고 있고 이 가치를 알아가고 있는 중인 거고 이게 맞다면 사실상 W를 찾는다는 건 물론 좋죠. 좋은데 이 W를 찾아서 내가 발굴한다는 거는 굉장히 쉽지 않죠. 이거는 뭐 월가에서도 다들 찾고 모든 사람이 찾고 뭐 AI도 AI를 지금 찾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딸바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뭐 W를 찾아서 이제 뭐 돈을 버는 거, 뭐 어떤 성공을 거두는 거, 그 박경철 선생님 거기서 뭐 나왔던 예시가 그거잖아요. 그 W도 나오지만 자기가 첫 번째 W는 놓쳤지만 두 번째 W인 그 스피드 011이었나? 그 SK텔레콤의 그 얘기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그 얘기만 딱 들으면 그래 나도 저거 충분히 찾을 수 있어.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제가 지금 드리려는 얘기가 아토믹님 얘기랑 결이 비슷하고 연장선일 수도 있어요. 근데 그 SK텔레콤이 W였다라는 거를 지금의 눈으로 혹은 뭐 한 10년 전의 눈으로 보면 너무 그게 분명하지만 그 당시의 눈으로 돌아갔을 때 내가 과연 SK텔레콤 그 벽돌 같은 걸 보고 W라고 판단하고 그리고 판단하는 것만이 또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액션을 취해야 돼요. 그리고 굉장히 그 담대한 액션을 취해야 돼요. 예를 들면 그분 저기 주말마다 막 저기 명동 그 사채업자들 찾아가서 자기 월급 전부 다 그 SK텔레콤 사는데 올인하고 막 그러셨는데, 그러니까 그러니까 알아보는 눈에서 그거 자체가 하나 장벽이고 그걸 알아보고 올바른 판단을 하는 것도 장벽이고 여기까지 오더라도 제대로 된 액션을 취하려면 한마디로 이제 배짱도 있어야 되는데 이 모든 거를 다 뚫고 할 수 있느냐 없느냐는 뭐 저는 뭐 예를 들면 일론 머스크가 아니기 때문에 뭐 샘 알트먼이 아니기 때문에 그만큼의 어떤 통찰력이나 그만큼의 자본력이나 그만큼의 어떤 신용도 뭐 영향력 이런 게 없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리고 사실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런 상태일 거고요. 그래서 그거는 되게 다른 얘기라고 보고, 근데 뭐 그렇다고 해서 뭐 인공지능이 별거 아니냐 이거는 또 아니죠. 전혀 그거랑은 오히려 전혀 아무것도 아닌 게 아니라 이거는 진짜로 한 5년 뒤만 지금을 돌아봤을 때 그때는 그랬지 하면서 또 어마어마하게 많은 변화가 있을 것 같거든요. 특히 이제 아까 우리 팟캐스트 시작하기 전에 뭐 교육 얘기 많이 했잖아요. 자녀 교육 얘기. 비트코인
하시는 분들이 진짜 또 비트코인 외에도 많이 재밌어 하시는, 그리고 되게 진지하게 생각하시는 주제가 건강, 먹는 거, 그리고 자녀 교육 이런 건데, 자녀 교육도 참 되게 패러다임 자체가 바뀌겠다라고 생각할 정도로 AI는 굉장히 파괴적이고 굉장히 우리 삶을 바꿀 건 맞지만, 그걸 이용해서 그 박경철 그분이 말씀하셨던 W를 찾아내고 뭐 돈을 벌거나 성공을 하고 뭐 이러는 거는 네, 또 아예 다른 문제라서 그런 점에서는 누구나 되게 낮은 진입 장벽으로 쉽게 뛰어들 수 있는 게 저는 비트코인이 아닌가 싶습니다. 저도 가끔 이제 구독자님들이 뭐 그런 질문들을 하시면 뭐 이렇게 답하곤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AI는 엄청난 생산성의 혁명을 가지고 오는 툴인데, 그 생산성 혁명이 다양한 전방위적인 산업에서 일어나고 있지만, 이제 아토믹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어느 분야에서 어느 시기에 어떤 포텐이 어떻게 터질지에 대한 거는 가늠하기 어렵고, 그것을 우리가 활용하는 개인적인 의미에서 봤을 때는 최대한 빠르게 숙달시키면서 내 생산성 향상의 툴로 가져가야 되는 게 맞는데, 비트코인은 그런 전방위적인 산업의 혁신을 일으키는, 생산성 혁신을 일으키는 툴은 아니지만, 그런 다양한 산업들과 개인과 가정과 기업과 국가들의 근간이 되는 돈을 다루고 있는 것이고, 그 돈은 곧 경제고, 경제 전반과 우리의 삶에 영향을 주는 가장 큰 요소인 돈의 혁신이 일어나고 있는 걸 W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면, 그리고 그게 더 큰 범위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면, 세상에 그것보다 더 큰 게 뭐가 있냐. 우리의 삶이 돈을 떠나서 살 수 없고 AI를 떠나서 살 수 없냐? AI 떠나서는 살 수는 있죠. 내가 생산성이 떨어질 뿐. 근데 돈을 떠나서는 살 수가 없는데, 그런 돈의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 거를 별거 아니라고 생각하고, 오히려 생산성 혁명이 일어나고 있는 그 툴이나 아니면 특정 회사나 이런 것들에만 더 집중해서 보는 거는, 전체적으로 지금 이 시기에 벌어지고 있는 것들 중에서 무엇이 가장 큰 우리 삶의 변화를 가지고 온 요소인지를 판단하는데 좀 미스가 있는 게 아닌가, 좀 더 넓게 보셔라, 이렇게 얘기를 드렸었던 기억이 좀 나는 것 같습니다. 이제 쉽게 생각해서 뭐 이렇게만 봐도 되거든요. 생산성 향상이라는 거는 뭐 지금 제 눈앞에 이제 물도 있고 생수도 있고 뭐 음료수도 있고 뭐 컴퓨터도 있고 한데, 우리가 실질적으로 사용하는 뭐 소비재, 그러니까 우리가 실제 하루하루 24시간 살아가기 위해 필요한 이 모든 재화나 서비스가 풍족해지고 양이 많아지고 이런 얘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AI가 뭐 특히 이거는 테슬라 좋아하시는 분들이 많이, 제 눈에는 이제 약간 자가당착처럼 보이는 게, 어떤 얘기를 하시는 걸 봤냐면 비트코인이 인플레이션에 대한 어떤 해지 수단인데, 뭐 그런 생산성 혁신으로 뭐 기술 디플레이션이 올 거기 때문에 뭐 나는 비트코인보다는 그런 생산성을 혁신을 주도하는 뭐 기업이나 뭐 엔비디아나 테슬라 뭐 이런 거를 더 좋게 본다라는 건데, 그거는 이제 화폐의 본질을, 특히 건전화폐, 그러니까 양이 절대적으로 희소한 비트코인 같은 화폐를 생각해 보면, 지금 제가 눈앞에 있는 뭐 아이패드, 뭐 노트북, 핸드폰, 뭐 물, 식량 이런 것들이 앞으로 폭발적으로 늘어날 거다, AI 때문에 라고 생각을 하신다면, 그 반대편에 절대로 양이 늘어날 수 없는 비트코인을 갖고 있는 게 사실 더 남는 장사인 거죠. 그냥 간단히만 생각해봐도. 그러니까 재화나 서비스는 앞으로 양이 폭발적으로 늘어날 거다라는 이런 긍정적인 미래를 그리고 계신다면, 그걸 생산하는 정말 피 터지게 혁신하느라 누가 지금 이길지 모르는 뭐 이런 상황에서 개인으로서 좀 더 안전한 선택은 비트코인 같이 절대 양이 늘어날 수 없는 그런 화폐를 가지고
그냥 열심히 이제 생산성 혁신 해내느라 피 터지게 싸우고 있는 그 기업들 보면서 싸워라 뭐 이기는 편 우리 편 이런 포지션을 갖고 있는 게 사실 제일 합리적인 거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이제 여기서 좀 번외긴 한데 제가 덧붙이면 이런 어떤 그러니까 우리가 사용하는 물건들이 굉장히 많아지고 좀 저렴해지는 그런 생산성 향상을 원하면서 이제 관련 회사의 주식을 사시는 분들이 꽤 있더라고요. 근데 사실 이게 그 회사? 논리적으로 반대 아닌가요? 왜냐면 생산해내는 그런 서비스 상품의 가격이 떨어지면 그 회사의 이익이 당연히 줄어들기 때문에 주가는 하락하는 게 당연한데 그 물건 가격이 싸지기 때문에 그 회사가 성장한다? 그거는 오히려 논리적으로 반대의 포지션이라고 생각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물건 가격이 떨어지면 영업이익은 당연히 떨어지고 주가는 당연히 떨어지기 때문에 물건 가격을 당연히 비싸게 팔아야겠죠. 이 대표적인 게 이제 그런 명품 회사들 또는 비싼 자동차를 생산하는 회사들 뭐 두 가지겠지만 물건을 많이 팔거나 물건 가격을 높여서 영업이익을 많이 확보하면 주가가 오르는 건데 처음에 주장대로 물건이 많아져서 물건 가격이 내려가서 뭐 풍족해지면 회사가 안 좋겠죠. 뭐 그럴 수는 있겠죠. 그러니까 원래 이 세상에 없던 제품이고 그 제품이 제로에서 시작해서 판매가 되기 시작하는데 생산성의 향상으로 이제 코스트가 다운되면서 더 저렴하게 생산을 해서 더 많이 공급해질 수 있게끔 돼서 전체적으로 시장에 뿌려지는 그 초기 단계에는 돈을 뭐 없던 거니까 제로에서 시작했으니까 쫙 땡길 수는 있겠지만 만약에 이제 그렇게 해서 1차 공급이 좀 진행됐던 이후라면 아토미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생산성이 향상된다라는 것은 뭐 사실은 자신의 그리고 경쟁자들의 어떤 제품 생산 단가와 마진을 줄이는 상태의 그 말씀하신 상황으로 갈 테니까 그 다음부터 기업은 그게 도움이 되는 건가? 라는 부분이 있겠죠. 그리고 뭐 그렇게 된다 하더라도 사실은 인플레이션이 일어나면 그 인플레이션으로 다시 또 녹아내리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 뭐 신도시에서 뭐 치킨집 차리는 거 막 이런 거에 그 어떤 자연스러운 뭐 순환을 생각해 보시면 처음에 생긴 치킨집은 당연히 이제 장사 잘 되겠죠. 이렇게 아직 없는 상태에서 쫙 치킨을 뿌리고 있는 일을 하고 있으니까. 근데 그게 절대 영원하진 않잖아요. 그렇죠.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치킨집이 계속 생기고 그러면 거기서 시간이 오래 지났을 때 이게 조금 뭐 우리가 살고 있는 명목화폐 시스템의 좀 약간 어두운 단면이기도 한 건데 먹는 음식 장사에서 막 다들 이제 벌써 그 성공 공식이라고 하는 게 아주 전통적으로 내려오던 아주 좋은 레시피를 잘 보존하고 뭐 아주 맛있는 음식을 되게 오랜 기간 동안 공급하는 소비자들한테 이제 만들어주는 그 비즈니스 모델이 아니라 빠르게 이제 붐 일으켜서 확 띄우고 또 뭐 권리금 같은 거 막 이런 걸로 이렇게 다음 단계 넥스트로 또 점프하고 메뚜기처럼 이렇게 장사하는 게 꼭 지금의 어떤 스탠다드가 된 것처럼 내가 투자하는 어떤 W가 AI가 됐든 뭐 로보틱스가 됐든 뭐가 됐든 지금 이 난장판에 가깝게 이렇게 무한 경쟁하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 설령 내가 첫 번째 치킨집을 잘 선점했다고 하더라도 그 치킨집은 또 그 넥스트로 가기 위해서는 또 그 다음 걸 만들어내야 되고 또 그 다음 걸 만들어야 되는데 그거를 쫓아다니는 것 자체가 뭐 저 같은 이런 개인 입장에서는 사실 많은 거를 희생해야 되는 거죠. 제 시간을. 그게 뭐 가족들과 보낼 수 있는 시간, 뭐 내 전문성을 확보할 수 있는 시간, 뭐 여러 가지 더 좋은 데 쓸 수 있는 시간인데 그런 거를 쫓아다니는 것 자체가 어떻게 보면 뭐 저한테서 소중한 시간들을 뺏어가는 거니까 그래서 개인 입장에서는 결국 가성비 제일 좋은 게
그 하드머니 오래 들고 있는 거 누군가가 이길 거라면 뭐 인류에 대해서 그래 뭐 인류는 지금 좀 뭐 휘청이는 것 같긴 하지만 언젠가는 이 시련을 그 이겨내고 생산성을 올려서 좀 더 그 풍족한 문명을 만들겠지 이런 긍정적인 뭐 미래를 갖고 있다면 오히려 더욱더 누가 이길까를 계속 자기 시간 갉아먹으면서 막 쫓아다니고 공부하고 이럴 시간에 좀 시간은 더 의미 있는데 쓰고 그 하드머니에다가 잘 저축해 놓는 게 제일 좋지 않을까요? 그쵸. 상품이라는 게 뭐 한정적이니까 사실 저희 자원은 한정적인데 돈은 무한대.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돈은 명목화폐는 무한대로 뿌릴 수 있는 환경이라면 사실 그런 유토피아가 이루어지기가 쉽지 않죠. 그게 가능했다면 지금의 램 가격이 오르는 건 상황 설명이 안 되거든요. 맞아요. 분명히 기술이 발전이 많이 됐고 생산성 향상을 위해서 AI가 많이 발전했고 근데 램 가격은 엄청 뛰잖아요. 그러면 램 가격만 뛰는 게 아니라 이제 우리가 교체해야 할 아이폰, 아이패드, 맥북의 이제 9월 출시에 이 가격이 유지가 안 될 텐데 좀 컴퓨터 조립하시면 알겠지만 램 가격이 엄청나게 뛰고 있기 때문에 이 램은 뭐 여기만 들어가는 게 아니라 사실 전자기기 램 안 들어가는 데가 요새 없잖아요. 뭐 이제 전기차 다 들어가고 하는데 그럼 모든 제품의 가격이 다 같이 엄청나게 뛸 텐데 그 처음에 말했던 기술 디플레이션이라는 말 자체가 뭐 AI가 지금 많이 발전됐는데 오히려 램 가격을 뛰어버리는 현상이 발생하고 있죠. 이거는 뭐 지금뿐만 아니라 계속 여러 군데 발생할 현상이죠. 왜냐면 아까 말했다시피 상품은 제한적이고 명목화폐는 무한대로 찍기 때문에 같은 상품을 또 가져가려면 더 많은 비용을 지불해야 되기 때문에 사실 기술 디플레이션보다 이 뿌리는 돈이 너무 많아서 요거는 논리적으로 상충된다고 보시는 게 맞습니다.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이제 비트코인이 앞으로 어떤 특정 기간 동안 딱 잘라서 봤을 때 최고의 수익률을 거두는 투자 수단이다 라고는 얘기 못할 수도 있다. 그리고 그런 구간들이 나올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아까 넷달반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최고의 수익률을 거두는 자산이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내 삶의 만족감을 가져갈 수 있을 만큼의 여유를 줄 수 있는 그리고 내 마음을 편안하게 해줄 수 있는 안정감이 있는 자산이 무엇인가가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부동산이든 주식이든 그 무엇이 됐든 지금 망가진 화폐 시스템 안에서 자유롭지 못한 자산을 들고 있는 거는 지금 그 순간 특정 자산의 가격이 뭐 좋은 성과를 내고 있다 하더라도 언젠간 내가 이제 아예 그걸 모릅니다. 이 망가진 화폐 시스템 자체에 대한 이해가 없는 상태면은 아무 문제가 없는데 이거를 이미 오렌지 피를 먹고서 알아버렸다면 그 다음부터는 이제 타이밍을 재는 거거든요. 언제 옮겨야 할까? 언제 옮기는 게 베스트일까? 뭐 예를 들어서 그런 얘기 합니다. 작년에 테슬라 팔고 부동산 팔았다고 하니까 야 팔았어도 그때 파는 게 아니라 지금 팔았어야지. 살려면 지금 사야지라는 얘기를 하시는 분들도 계셨는데 그분들 말씀이 맞죠. 타이밍으로 보면. 근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뭔가 나의 어떤 생각의 전환이 이루어지고 뭔가를 깨달았을 때는 그리고 그걸 행동으로 옮길 수 있는 상황과 여건이 됐을 땐 그냥 그런 타이밍을 재는 게 아니라 바꾸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런 행동을 할 수 있는 시기가 많지 않기 때문에 나에게 맞는 상황일 때 옮겨야 되는 거고 그렇게 옮긴 다음에는 주식 기업에 대한 분석 아니면 그 기업이 어떤 일들을 하고 있는지 아니면 내 세입자가 뭐 이번에 나가는지 마는지 이런 거에 대한 관심이 모두 다 싹 사라지고 마이클 세일러가 얘기했던 것처럼 산만해지지 않는 거거든요. 그냥 비트코인만 보유하고 있는 상태에서 가져갈 수 있는 심리적 안정감이 실거주 한 채가 주는 안정감보다 훨씬 크다. 그걸 이제 딱 경험하게 되는 순간 이제 뭐 어떤 수익률 그다음에 뭐 평단
그다음에 뭐 이런 모든 그 투자적인 관점에서 바라보는 요소들과 전혀 상관없이 되게 어떤 평온한 상태가 된다. 그게 되게 제일 중요한 요소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렇게 짧게 그 시간을 잘라서 보면 뭐 작년하고 올해 초, 그러니까 작년 말부터 올해 초에 그 저희 램 같은 거 한 16기가짜리 램 뭐 사재기 잔뜩 해놓은 사람 빼고는 그러면 다 투자 실패한 거예요, 사실. 그런 식으로 따져 보면, 그러니까 뭐 금이 좋았네, 은이 좋았네, 뭐 한국 주식이 좋았네, 뭐가 좋았네, 뭐 이거는 시계열을 내가 6개월로 볼 거냐, 1년으로 볼 거냐, 2년으로 볼 거냐, 뭐 3년, 4년, 5년으로 볼 거냐, 아니면 방금 말씀드린 그 램 가격처럼 뭐 몇 개월로 볼 거냐에 따라서 그냥 무수히 많은 답이 존재하기 때문에, 근데 사실 무수히 많은 답이 존재한다라는 거는 반대로 말하면 답이 없다라는 얘기잖아요. 일관된 원칙이 없다라는 거잖아요. 근데 일관된 원칙 없이 내가 그렇게 이렇게 저렇게 막 항상 태세 전환을 할 수 있고 꼭 무슨 5분 대기조처럼 이런 그 자원이 되고 그런 시간이 충분하신 분들은 뭐 그렇게 해도 되겠지만 그렇죠. 대부분은 그게 아닐 거기 때문에, 현생이 바쁘기 때문에 뭐 저는 이제 그 틀렸다라는 얘기보다는 대부분한테는 좀 핏이 맞지 않는 접근 방식이다. 네,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좀 더 편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무엇이 마음 편한 투자, 그다음에 마음 편한 어떤 그 내 돈을 지키는 방법인가에 대한 부분에서 그냥 저는 지금까지 제가 뭐 비트코인을 좀 알아가고 그동안 여러 가지 단계들을 거쳐서 와서 현재 생각은 비트코인이 제일 편하다. 그리고 뭐 셀프 커스터디 하는 거 되게 어렵다고 얘기하지만 어떤 특정 자산을 큰 규모로 유지 관리할 때 들어가는 노력치고는 제일 적고, 진짜 적죠. 부동산 예를 들어서 한 뭐 여러 채 그 유지 보수한다라고 생각을 하면은 거기에 들어가는 노력과 에너지에 셀프 커스터디는 진짜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거는 그러니까 처음엔 어렵죠. 그리고 내가 부동산 뭐 아니, 주식 뭐 기업 분석하고 계속 그 관리하면서 포트폴리오 짜서 운영한다? 생각보다 그것도 엄청나게 많은 시간과 노력이 들어가는 거 여러분 아시잖아요. 근데 아토믹님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비트코인은 비트코인 하나입니다. 아직도 뭐 알트코인 중에서 뭐가 하나는 비트코인을 대체할 수 있지 않냐, 제2의 비트코인 이런 얘기하는 시기는 지났어요. 2026년에 그런 얘기하고 있으면 그거는 진짜 너무 아직 이 세상의 변화를 너무 모르시는 거고, 이제는 그런 얘기를 하는 사람은 없다면 비트코인은 하나고 나머지는 무수히 많은 것 중에 하나를 골라야 되는 거라면 무엇이 맞느냐, 여기에 대해서는 충분히 뭐 판단이 가능하실 거다. 근데 더 좋은 고수익, 더 높은 수익 뭐 이런 것들은 언제든 나올 수 있고, 그게 자신 있는 분들은 본인이 생각하는 그 방식을 하셔도 상관없다. 네. 하지만 가장 편안한 투자, 그리고 가장 편안한 저축, 그러면서도 큰 규모의 자산을 내가 맡길 수 있는 곳, 이곳이 어딘가에 대한 생각은 이제 깊게 들어가다 보면은 결론이 나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희가 지금 얼마 정도 했죠? 지금 1시간 반 정도 됐어요. 네. 뭐 팟캐스트 나름 이렇게 뭐 쭉 끌고 가고 있는데 저희가 뭐 쉴 틈 없이 이야기를 좀 이어간 것 같기는 한데 어떻게 해보니까 어떠셨어요? 뭐 옛날 생각도 좀 나면서도 좀 긴장되기도 하고, 이게 아무래도 우리가 또 이걸 잘 남겼다가 그 올려야 되니까 그 들으시는 분들이 또 이렇게 또 재밌게 들어주셨으면 하는 또 그런 부담감도 약간은 있기도 하고, 네, 재밌네요. 확실히 타이밍이 다르니까 재밌는 것 같아요. 그때는 뭐 그냥 휘발성으로 이제 라이브 했다면 맞아요. 저희는 이제 컨텐츠로 뭔가를 할 수 있고 뭐 정보가 더 많이 들어가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 재밌을 것 같고, 뭐 할 말은 이제 엄청 많죠. 저희 이제 네. 많기 때문에 컨텐츠 부족은 뭐 없을 것 같네요. 뭐 이제 중요한 거는 이 방송이
이 영상이 여러분들이 유익했다라고 생각을 하셔야지, 그리고 뭐 어느 정도 좀 봐주셔야지 저희가 좀 힘을 갖고 계속 이어갈 수 있을 텐데, 모르겠습니다. 뭐 얼마나 봐주실지 잘 모르겠고, 이 시도를 얼마나 신선하고 재미있고 즐거웠다라고 느끼실지 모르겠지만, 첫 영상이니까요. 마음에 드신 분들은 구독과 좋아요, 네. 알람 설정, 내 딸바님, 그다음에 저 뭐 곧 이제 오리진 X도 유튜브 채널 만드실 수 있으니까, 예, 그렇게 되면은 좀 해주시고요. 댓글로 다음번에는 이런 주제를 좀 다뤄줬으면 좋겠다, 뭐 이런 내용도 저희가 다 그 의견 반영한다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참고한다라고 하는 거고, 최근에 뭐 물론 저희가 이제 다음번에 언제 만날지 뭐 이런 것들을 주기적으로 할지 아직 정하진 않았지만, 최근에 이제 그 해외 거래소들의 이제 그 안드로이드 앱에서의 사용 중지 뭐 이런 것들을 통해서 점점 막히는 게 아니냐. 그러면 결국 이제 해외 거래소를 이용하지 못하게 되고, 그러면 셀프 커스터디로 개인 지갑으로 옮기는 루트가 잠기게 되는 거고, 그러면 오히려 지금 업비트로 옮겨서 돈을 팔 수 있게끔 가지고 와야 되는 게 아니냐, 뭐 이런 얘기를 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뭐 충분히 왜 그분들이 그런 생각을 하시는지는 이해가 돼요. 그래서 요 내용도 뭐 저희가 만약에 기회가 된다면 다음번에 한번 다루면서 좀 어떻게 대응해야 되는지, 그 다음에 뭐 이런 시기엔 우리가 어떤 생각을 갖고 가야 되는지 좀 논의해 보는 것도 좋을 것 같고, 그 외에 다양한 주제들, 이렇게 좀 이런 것들 좀 언급해 줬으면 좋겠다라고 하시는 게 있으면 댓글로 남겨주시면 저희가 잘 보고, 다음 2화 뭐 3화 이렇게 쭉 진행하게 되면 그때마다 좀 나눠서 이렇게 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뭐 이 정도로 팟캐스트 1화는 한번 맞춰볼까요? 네. 괜찮습니까? 좋습니다. 예. 네네. 그러면은 뭐 제가 뭐 이제 사회자처럼 이렇게 조금 끌고 가고, 이제 두 분이 답변 드리고 저도 이제 같이 설명하는 구조였는데, 재밌게 봐주셨으면 좋겠고요. 이 영상은 이제 다양한 채널에서 올라갈 테니까 많은 시청 앞으로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일단은 뭐 이번 거는 이제 제 마무리 멘트 스타일로 한번 그러시죠. 네. 네. 오늘도 끝까지 함께 해주신 모든 분들을 다 같이 해주셔야 돼요. 리스펙합니다 할 때 하나 둘 셋, 리스펙합니다.